어느 여름밤이었다. 나는 대학생이었고 여름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수도권 외곽에 위치한 한적한 시골 마을로 여행을 떠났다. 목적지는 신비한 이야기가 많아 귀신 마을이라고 불리는 곳이었다. 그곳엔 형형색색의 옛날 한옥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다. 마을 입구 근처에는 그림 같은 작은 연못이 있었고 그 가운데는 아주 오래된 버드나무가 있었다. 우리는 마을 입구 근처 공터에 차를 세우고 짐을 풀어 한옥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우리가 예약한 민박집이었다. 민박집 주인은 연세가 지긋한 할머니였는데 우리에게 친절하게 인사를 하며 직접 만든 매실차를 내어주었다. 우리는 할머니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할머니의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 가득했다. 이 마을에는 밤이면 이상한 일이 자주 벌어져. 절대 밤새도록 돌아다니지 말고 해가 지면 꼭 집에 있어야 해. 할머니의 경고는 웃으며 넘기기에는 섬뜩한 부분도 있었지만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아무래도 이런 농촌 마을에는 신비한 이야기가 많기 마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저녁이 되자 우리는 할머니의 신신당부에도 불구하고 마을을 돌아다니기로 결심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밤이 되자 마을은 침묵에 잠겼다. 주변은 너무나도 조용해서 우리의 발걸음 소리마저 크게 들렸다. 그러다 문득 길을 걷던 도중 우리의 뒤를 졸졸 따라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누가 장난치는 줄 알았지만 뒤를 돌아봐도 아무도 없었다. 누군가 따라오고 있어. 친구 중 한 명이 저속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기분 나쁜 예감이 들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길을 따라 걸었다. 그러다 마주친 것은 폐가였다. 낮고 허물어진 벽에는 오래된 낙서와 함께 문짝이 거의 떨어져 나가고 있었다. 궁금증에 못 이겨 우리는 그 집 내부로 들어가기로 했다. 집은 내부까지 폐허그 자체였고 거미줄이 가득했다. 그런데 아무도 없는 집안에 왠지 모를 음습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러다 한 친구가 계단이 작은 방의 문을 끌어당겼다. 문이 열리자 작은 방 안에는 옛날 신문과 잡동사니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하지만 그 방 한 구석 너무나도 부자연스럽게 놓여있는 사진첩에 우리의 시선이 멈췄다. 사진첩을 열어보니 그것에는 과거 이 마을 사람들의 일상 모습들이 담겨 있었다. 그런데 마지막 몇 장에는 뭔가 이상한 사진들이 있었다. 밝게 웃고 있는 마을 사람들 사이사이로 검은 실루엣의 존재가 희미하게 찍혀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점점 선명하게 변하며 마지막 한 장에는 이미 윤곽이 뚜렷해진 여자아이의 모습이었다. 그 순간 방 창밖에서 이상한 그림자가 스쳐가는 것을 보았다. 우리는 급히 집을 나와 마을을 벗어나려 했다. 하지만 길을 돌아보니 우리가 왔던 방향은 이미 어두운 숲으로 변해 있었다. 짧은 거리였지만 그 어두운 길은 끝이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할머니의 민박집으로 가려 했지만 길을 잃고 말았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한 친구의 스마트폰이 꺼져가는 배터리 경고음을 내뱉었다. 우리는 길가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려고 했다. 바로 그때 갑자기 모든 것이 새빨갛게 보였다. 하늘도 주변의 나무들도 그리고 내 손도 눈이 부실 정도로 빨갛게 물들었다. 마치 피가 흐르는 것처럼 그 순간 어디선가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돌아와라, 돌아와. 소름이 돋았다. 우리는 그제서야 민박집 방향으로 발걸음을 떼었다. 마을을 돌아다니던 모든 길들이 마치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듯이 뒤엉켜 있었지만 다행히도 한옥 민박집의 불빛이 어슴푸레 보였다. 집에 도착한 우리는 문을 세차게 두드렸다. 놀란 할머니는 우리를 맞아들였고 안쪽 방으로 데려가 차분히 우리를 진정시켰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다. 놀랍게도 어제 있었던 일들이 거짓말처럼 믿기지 않았다. 민박집 할머니는 우리가 떠나기 전 마지막 조언을 해주었다. 이 마을의 전설은 실화라고 한다. 너희가 간신히 살아 돌아온 건 행운이야. 다음에 다시 오지 말거라. 우리는 무사히 마을을 떠나왔다. 그리고 그 후 그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인터넷에 공유하였다. 놀랄만한 것은 우리의 경험과 비슷한 이야기들이 무수히 쏟아져 나왔다는 것이다. 그곳은 실제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 깊이 박혀있는 귀신 마을이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
대한민국의 깊은 산속에 위치한 한 마을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이 마을은 너무도 조용하고 평화로워서 시간마저도 멈춘 듯한 느낌을 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평화로움 이면에는 마을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있는 한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자정의 붉은 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약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70년대에 그 마을에는 한 젊은 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서영이었고 매우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그녀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영은 어느 날 갑자기 자취를 감추고 마을에서 사라졌습니다. 한참 동안 생사조차 알 수 없던 서영의 소식은 모두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려는 찰나 밤마다 이상한 일을 겪는다는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서영이 사라진 후 그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날 밤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누가 집 앞에 두고 간 것인지 모르는 붉은 안경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누가 봐도 현 시대의 것이 아닌 오래된 디자인의 안경이 꼼꼼히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몰랐고 단순히 장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후로 일어나는 현상들은 전혀 장난스럽지 않았습니다. 한 주민이 자정 무렵에 마을 거리에서 붉은 눈을 마주쳤다는 흔적 없는 소문이 돌던 중 어느 날 김종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집 근처에서 붉은 눈을 목격하고 실종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밤에는 집 밖을 나서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매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누군가 실종되거나 끔찍한 사고를 당했고 당연히 마을 사람들의 공포심은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어느 봄날 서울에서 마을을 찾아온 한 기자가 있었습니다. 그 기자의 이름은 민재였으며 평소 미스터리 나공포 이야기를 취재하던 베테랑 기자였습니다. 민재는 듣기만 해도 오싹한 이야기를 듣고 마을의 비밀을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를 쳐내려고 했지만 민재의 간절한 부탁에 몇몇 주민들은 조금씩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정이 되려는 순간에 집 밖을 절대 나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붉은 눈은 죽음이 가까이 온다는 신호라는 무서운 경고를 했습니다. 민재는 마을의 여러 자료를 뒤지고 서영이라는 여자의 행적을 조사했지만 쉽게 단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전 미신을 따르는 한 책을 발견했습니다. 책에는 붉은색은 죽음과 연결되는 색이며 밤의 정령이 이를 통해 저주를 내린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민재는 죽음과 붉은 안경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 좀 더 깊게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자정을 몇 분 남긴 어느 날 민재는 마지막으로 붉은 눈의 저주를 확인하고 그것을 풀기 위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무작정 나선 그는 붉은 눈을 마주했을 때 이미 늦은 시간에 그런 결정을 한 것이 어리석다고 느꼈습니다. 붉은 눈은 그를 향해 천천히 다가왔고 민재는 심장이 서늘해지는 걸 느끼며 한 걸음씩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어둠 속에서 누군가 민재를 붙잡았습니다. 그 사람은 서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50년 전 사라진 그대로의 모습이었으며 전혀 나이가 들지 않은 채 나타났습니다. 서영은 민재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너는 이 저주를 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야. 붉은 눈을 무서워하지 말고 그 진실을 밝혀줘. 서영의 말에 충격을 받은 민재는 그녀를 믿고 붉은 눈을 더 가까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눈을 똑바로 쳐다보자 붉은 눈은 점점 희미해지며 사라졌고 주변은 다시 평온한 어둠 속으로 돌아갔습니다. 민재는 살아남았고 서영은 다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저주의 존재가 아닌 자유로운 영혼으로 떠났습니다. 민재는 그 마을의 저주를 풀었고 마을 사람들은 다시 평온한 일상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민재의 이름을 크게 알렸고 그는 이를 바탕으로 여러 미스터리 사건을 풀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는 자정이 되면 서영이 붉은 눈을 떠올리며 조금의 두려움을 간직한 채로 밤을 보내곤 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대한민국의 인터넷에는 매년 수많은 공포 이야기가 올라옵니다. 그중 하나는 철원, 괴담이라는 이야기가 특히 유명합니다. 이 이야기는 철원의 외딴 시골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반으로 합니다. 철원이라는 곳은 아름다움이 가득한 시골 지역이지만 이곳에는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깊고 어두운 숲이 있습니다. 이 숲은 오랫동안 괴담의 소재가 되어왔는데 특히 1990년대 말에 일어난 사건이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당시 철원의 한 마을에 사는
민수라는 젊은 청년이 있었다. 민수는 과거 군복무 시절 철원 근처의 부대에서 근무한 후 그곳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제대 후 이곳에 정착하게 되었다. 민수는 작은 오두막을 짓고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즐기고 있었다. 그 지역 사람들은 숲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했다. 일부는 숲속에 있는 오래된 절터가 귀신의 집이라고 두려워했고, 또 다른 일부는 거대한 동물이 나타난다고 했다. 민수는 이러한 이야기를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지냈다. 그는 숲을 탐험하며 자연을 만끽했다. 어느 날 민수는 더 깊숙한 숲속으로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따라 숲 안으로 점점 더 들어갔다. 그가 발견한 것은 낡고 황폐한 옛 절터였다. 이상하게도 절의 건물은 전혀 훼손되지 않았고 마치 어제까지 누군가가 머물던 것 같은 깨끗한 상태였다. 민수는 절터를 탐험하며 여러 가지 특이한 물건들을 발견했다. 오래된 불상과 녹슨 동종, 그리고 이상한 문양이 새겨진 돌판들. 그러나 절터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다. 민수는 갑작스러운 소름이 돋으며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그날 밤 민수는 끔찍한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그는 절터에서 불길한 재물을 바치라는 목소리를 들었고 검은 그림자들이 자신을 에워싸며 다가왔다. 악몽이 몇 주 동안 반복되면서 민수는 점점 쇠약해졌다. 그는 점점 현실과 환상이 혼동되는 기묘한 상황 속에서 살게 되었다. 민수는 정신지배를 당하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는 자신도 모르게 다시 절터를 향해 걷는 자신을 발견했다. 이번에는 절터에 다다르자마자 뭔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다. 절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로 덮여 있었고 주변의 나무와 풀들은 모두 시들어 있었다. 민수는 한순간 자신이 여기에 온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그는 절터의 가장 깊은 곳으로 다가갔고 거기에는 이전에 본 것과는 다른 사악한 문양이 그려진 돌판이 있었다. 민수는 절대 넘지 말아야 할 것을 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순간 불길이 치솟으며 검은 그림자들이 민수를 둘러쌌다. 그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비명을 질렀으나 그 비명은 숲속으로 흩어져 아무도 들을 수 없었다. 그의 정신은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사라졌고 결국 그는 절터 한가운데에 쓰러졌다. 그 후 민수는 마을로 돌아오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찾기 위해 숲을 탐색했으나 아무런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다. 단지 절터 근처에서 민수가 입었던 옷과 그의 휴대전화만 발견되었다. 민수의 휴대전화에는 마지막으로 촬영한 기묘한 사진들이 있었다. 사진 속에는 불길한 그림자들이 민수를 둘러싸고 있었고 이상한 흰빛이 그와 함께 있었다. 시간이 흐르며 민수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공포의 전설로 남게 되었다. 그 이후로도 몇몇 탐험가들이 절터를 찾으려 했으나 다들 무사히 돌아오지 못했다. 철원의 깊은 숲에는 여전히 그 알 수 없는 기운이 감돌고 있으며 철원의 전설은 인터넷 공간을 통해 퍼져나갔다. 그 이야기를 접한 후 많은 사람들은 절터와 숲속에서 겪은 미스터리한 체험담을 공유하며 공포에 휩싸였다. 이 이야기는 끝없는 의문을 남기며 철원의 깊은 숲은 영원히 사람들의 공포 속에 남아있다. 누가 다 속에서 사라지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